샘 소르보와 함께하는 교육 시리즈 스쿨스 아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육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알아야 할 것,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가진 불안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다는 건 벅찬 일이죠. 이번 주 우리는 용어를 정의할까 합니다. 시간을 거치며 교육의 정의가 바뀌어 왔다는 걸 알면 놀라시게 될 겁니다. 교육이란 단어의 참뜻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교육. 메리엄 웹스터 사전 온라인판은 교육을 가리켜 교육하거나 교육을 받는 행동이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식과 발전이라고도 정의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을 주로 다루는 학문의 분야라고도 정의합니다. 재미있네요. 우리는 학교에서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 그 단어의 파생어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세상이 변했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교육하다라는 동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알려주는 것,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 주로 기술을 요하는 일이나 직업에서 공식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훈련하는 것,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 도덕적, 심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느끼고 믿고 행동하도록 설득하거나 조건화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찾아보고 나서 궁금해졌는데 그런 정의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썼죠. 전사들을 위한 단어들이란 책인데 우리 영어의 품격의 저하와 문화가 단어의 뜻을 얼마나 바삐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노아 웹스터 미국 영어 사전 1828년 판에서 다시 그 말뜻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교육하다라는 말은 라틴어 이끌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적혀 있었죠. 그 뜻은 아이를 깨우치는 것, 지시를 통해 가르치는 것, 알려주는 것, 이해력을 깨우쳐주는 것, 예술, 과학, 도덕, 종교, 행동의 원칙들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명사 교육은 비슷하게 정의되고 젊은이들의 기질을 바로잡아주고 태도와 습관을 형성해 그들이 미래의 위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란 뜻이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교육이란 벼락치기나 성에 대한 학습보다는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 하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능력에 인격을 더한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다. 교육이 단순히 정보를 채우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뇌에 역사의 디테일이나 수학적 사실들, 문법 규칙들을 주입하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지루해하리란 겁니다. 교육은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아이들을 성인으로 키우고 그것도 그냥 어른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 인격체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사업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현행 교육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수지타산과 금전적 보상에만 관심을 갖도록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인격 교육은 희생해 가면서요. 저는 젊었을 때 공산주의 치하의 소련으로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죠. 겨울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얼음은 녹기 시작했고 녹고 있던 눈으로 인해 모든 게 젖었지만 공기는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철의 장막 뒤로 들어가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여행 가이드는 경고를 해줬는데 우리 같은 여행객들은 감시당하고 있고 방에는 도청 장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갖고 온 돈은 보고되고 추적당하고 지출 내역도 보고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구경 백화점에서 쇼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두둥. 저는 기념품으로 러시아 전통 꽃무늬 스카프를 사고 싶었어요. 절차는 복잡했죠. 먼저 저는 스카프를 보러 매장 카운터에 갔어요. 진열장에 가기도 전에 긴 대기열에 서 있어야 했는데 낮잠을 자던 불친절한 나이든 여직원은 관광객들이 낮잠을 방해한 게 기분이 나빴던지 마지못해 저에게 5가지 스카프를 보여줬어요. 저는 로열 블루색 스카프를 골랐죠. 그녀는 스카프 4번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계산하는 줄 맨 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30분 정도 기다리고 나니까 계산대에 있던 따분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제 돈을 받았고 또 다른 영수증을 발급해줬죠. 출국할 때 당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잘 챙겨두라면서요. 동시에 제 물건을 되찾을 쿠폰 역할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스카프를 찾기 위해 3번째로 또다시 긴 줄에 서게 됐죠. 메이시스 백화점 같았으면 15분간의 즐거운 쇼핑이었을 텐데 좋은 고객 서비스는 칭찬받고 미흡한 서비스는 신고하면 됩니다만 소련의 구경 백화점에서는 2시간짜리 불쾌한 경험이 돼버렸죠. 무관심한 국가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은 어떤 고객 서비스도 훈련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고 좌절했고 분명 다른 쇼핑객들과 백화점 직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글쎄요, 공산주의 정부가 이끄는 경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은 체제에서 자랐다면 아주 당연하게 여겼을 거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히 제한된 품목 중에서 고르기 위해 줄을 3차례나 서는 걸 말이죠.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 체제가 이래. 더 나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 소련에는 오랜 농담이 있습니다. 정부는 급료를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일하는 척한다. 여러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든 그게 최선인 척 그만하자고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현재의 패러다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고 전부 까먹은 걸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사책 연산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가르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신 건가요? 역사에 대해 쩔쩔매시나요? 저처럼 사회 시간에 내내 자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요? 아니면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만 선생님들만 못할까봐 걱정이신 건가요? 역사나 영문법 같은 걸 가르치는 비결은 뭘까요? 가르치는 일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명심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학교는 여러분을 무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공립학교들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도 그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음마를 가르치는 걸로 이미 능력을 검증받으셨습니다. 학교는 시험을 대비해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육은 흉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숙달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합니다. 현상 유지 방침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왜냐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건 마치 나쁜 꿈에서 깨는 것과 같고요.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서 자란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한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던 나라는 그들의 점령지에 대한 철통 같은 통제를 풀었죠. 아시다시피 그 불행한 동독인들은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당해왔고 베를린 장벽이 노동자의 낙원으로 들어오려는 서구권을 막기 위한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갑자기 그 장벽이 사라졌죠. 동독 사람들은 방황했어요. 혼란스러워했고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봄이 찾아들고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풍부한 자본주의 서베를린의 모습을 보게 됐죠. 무수한 상품들로 가득한 가게 진열대를 봤고요. 자본주의 체제의 엄청난 상품 생산을 보게 됐어요. 너무 많은 음식과 선택권을 보고 거기에 압도당했죠. 메르세데스 벤츠 대리점에 들어가서 장인 정신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수령하기 위해 서명했고요. 공산주의가 겨우 생산해낸 탈탈거리는 트라반트가 아니라요. 그들은 실제로 현금이 쓰이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통화를 갖고 있으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고 그 대부분은 평생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악몽에 너무나 깊게 빠져든 나머지 깨어날 수가 없었죠. 여전히 국가의 권위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교육이란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통제 안에 있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거짓말을 당해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닌 줄 알면서도 학습 능력을 갖췄다고 장담해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학년보다 낫다는 걸 알 때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는 권위를 가진 인물로부터 거짓말을 당해왔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죠. 그리고는 모든 게 괜찮은 척했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모든 홈스쿨링의 여정은 부족하다는 감정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학교에서 뭘 배우셨나요?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웠겠군요. 왜냐하면 학교가 주는 메시지는 정보를 떠먹여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배운 걸 개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학교를 다닌 이후로 시험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학교들이 처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죠. 말하자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은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것을 절대 요구받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험을 끔찍이 못 쳤습니다. 짝꿍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는 걔는 A를 받고 저는 C를 받곤 했죠. 똑같은 공부를 하고서도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실력은 좋아지는데 저는 너무 긴장해서 시험을 잘 못 쳤던 거예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본능을 발전시켰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는 시험을 위해 딱 그 부분만 공부를 하죠. 다음 날이 되면 대부분을 잊어버리고요. 그 학생이 통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답은 당연히 아니오겠죠. 왜냐하면 그건 학습이 아니라 암기일 뿐이니까요. 정말로 성공적인 교육의 징표는 학생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을 훈육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습득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그 과목을 정말로 잘 배웠다는 표시고요. 박사학위 후보자는 토론장에서 자신의 논지를 변호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심사관들로부터 면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숙련도와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교육을 당하셨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능력이 없다고 느끼시거나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 그건 바로 통달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한 학교 교육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 이만큼 했는데 그럭저럭 나쁘지 않잖아? 그래요,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 정도로 애쓰실 건가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럭저럭이라는 태도가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헨리 포드나 에젤 포드에게 말이나 마차로는 충분치 않았고요. 라이트 형제에게 자동차 운전으로는 충분치 못했죠. 미국은 혁신가들과 창조자들의 땅입니다. 모든 패러다임을 개선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됐죠. 경제는 그런 크고 작은 발명가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성각자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많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 시스템은 학습을 틀 안에 가둬놓고 대학은 뚜껑에 못을 박아버리죠. 관료주의가 게임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사방의 벽 안에 갇혀버리죠. 교육은 인간의 정신처럼 해방돼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단 거죠. 본능적으로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스스로와 아이들의 삶을 위해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유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엇인지도 어떤 모습인지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이란 단어의 원래 정의로요. 원래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실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분별할지 보여주면서 도덕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우주의 의미를 탐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반영돼 있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목적의식을 고취시켰죠.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했고요. 자의식을 함양했죠. 그리고 봉사라는 개념도요. 그런 미덕들이 명예롭고 강직한 시민을 만들어냈어요. 동등한 책임 없는 자유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워싱턴 국립성당학교의 교무처장이 최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객관적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학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았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탁월함, 봉사, 용기, 양심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포용하도록 교육한다. 객관적인 진실이 없다면 핵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언어 도단인 셈이죠. 만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어떤 게 탁월해 보이거나 탁월함으로 비춰질 수 있겠어요. 봉사란 뭔가요? 셀프 봉사인가요? 원래 교육은 진실, 아름다움, 선함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건 미덕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교육은 그 반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여요. 그런 미덕이 없는 상태를 가르치죠.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제가 첫애를 가졌을 때였어요.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약물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터프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하면서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저는 출산 계획을 다 세워놨었죠. 순진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출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결여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나름대로 책도 여러 권 읽고 조사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양수가 터져버리는 큰일이 생긴 거예요. 2주 일찍이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죠.
우리 의료 절차와 조언의 상당 부분이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사들도 상당 부분을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고요.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죠. 우리가 처한 작은 문제점은 양수는 터졌지만 아직 진통도 수축도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위험도 안고 있었죠. 첫 출산인 경우 자궁에 감염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 유도 약물을 투여하자는 처방이 내려졌어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간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이러면 정시에 분만이 가능해질 거예요. 7시쯤일 텐데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들은 계획이 있었고 제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을 썼어요. 그나저나 자연 분만보다 훨씬 더해요. 그리고 어떤 진통제도 거부했는데 제 계획은 약물을 쓰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분만 유도제의 피토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물이었어요. 가장 우스웠던 건 밤새도록 당했던 고문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경막외 마취를 주문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수술은 1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3번 만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제 계획대로 자연 분만을 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가 병원에 갈 수도 있었던 건데 저는 두려움이라는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병원 직원들이나 보험사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시간은 훨씬 덜 고려돼요. 몇 분,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어쩌면 평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열망의 바탕에 결정을 내려야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최초 계획을 폐기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변수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점은 뭘까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정의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교육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불건전한 경외심을 주입하죠. 인격 대신에요. 대학 준비와 직업 준비라는 가장 높은 열망을 선포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어요. 저희 쇼 샘 소르보의 스쿨스 아웃은 그런 접근법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낡은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때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더 이상 관료들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힘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바라는 영웅이 되실 수 있도록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을 다뤄볼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정복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소르보와 함께하는 스쿨스 아웃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